이 공의 상태에 몰입한 사람을 대지혜인, 지혜인, 공의 상태에 몰입한 정도에 따라서 지혜가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런 지혜인은 바로 중도의 법을 쓴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 뭡니까? 중도의 법이라고 해서 영기설을 깨달아서 중도의 법칙을 알아서 모든 사회와 국가 그리고 당신의 제자에게 중도의 법칙을 썼고 중도의 법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중도의 법이란 별게 아니에요. 양변을 떠난 건데 양변을 떠나고 나면 적당하게 쓰는 법을 알아요. 중도의 법은 적당한 겁니다. 뭐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불교의 중도는 뭐 유교의 중용과 달라서 양변을 초월한 거다. 양변을 초월해야 적당한 법을 쓸 수 있다니까. 마른 부모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지만은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렇죠? 없네. 분명히 있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없기는 더 없지.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는 몰라도 자식 10명이면 10명 중에 몇 놈이 더 알아. 금방 알아. 숨길 수가 없어요. 청한 종사의 눈은 속일 수 없듯이 예리한 자식의 눈은 부모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양변을 초월한 상태에서 적당한 법을 쓸 수 있는데 이 적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똑같이 치우치지 않고 10자식이면 10자식, 5자식이면 5자식에게 똑같이 해줄 수가 없는데 부처님은 해주고 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근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하는데 적당한 게 별게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묻혀둔 말이요. 간기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간다든가 깨소금이 너무 지나치게 들어간다든가 그런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막 팍팍 주물러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또 맛이 없어요. 그것도 너무 안 주물러도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 부들부들하게 말 안 듣는 수자처럼 막 도망을 가려고 하잖아요. 겉절이도 아닌데. 옛말에 있어. 깨소금은 맛있으라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칠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깨소금 뿌린다는 거야. 다른 맛 다 집어치워 깨소금 맛만 나라 이 말이지. 요사이는 뭐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지도 안 해놓고는 다 백화점 가서 사갖고 와갖고 차려놓고 자기가 만들었다 그런데 그러면 신랑이 그것도 되게 맛있다고. 너 그렇게 음식 잘하냐고. 잘한다고. 내가 못할 줄 아냐고. 오늘부터 이제 진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잘 살펴보고 드세요. 진짜 우리 며느리 작품인지 저 백화점 작품인지 보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것도 간기하고 손맛하고 그리고 주무리는 것하고 깨소금이 다 적당하게 들어가야 그게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도의 법이라 별게 아니라고. 중도의 법. 적당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외출을 해서 늦게 들어오면은 적당하게 몰아세워야지. 그냥 나갈 구멍도 없이 계속 몰아세우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남편을 몰아세우더라도 중도의 법칙을 쓰란 말이에요. 되게 몰아세웠으면은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빼가지고 다음날 정상회담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오래 가면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당신도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숨 죽이고 들어오는 사람 보고 막 해적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래 부부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적당해야지. 그게 적당한 게 중도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의 법칙은 적당한 거다. 그래서 중용이란 말이에요.
취중하면 천지위원하고 만물유원이라 그래서 중도의 법칙에 딱 이르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생성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요? 천지개벽이 된다 그래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지구가 환경 파괴가 오고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는 게 뭡니까? 인간이 자기만 잘 살려고 자기 위주로 계속 발전시켜 가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견디지를 못해. 자연의 순응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났다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환기 본처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낙엽 기원이라 낙엽은 떨어지면 뿌리로 떨어져요. 그런 건데 제자리를 못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 중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치중하면 중도의 법칙이 이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지금같이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얼마만큼 지나면 이 지구에 우리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그런 불안은 없어지지.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열이 말이에요. 쏟아지는 거. 찬 기운, 찬빛, 뜨거운 빛을 적당하게 차단해 주면서 인간이 이 지구에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구멍이 뚫린다 말이에요. 얇아지고 그러면 우리 못 살아 이제. 무슨 위천공단에 큰 공단을 세우니까 그 똥물을 먹어서 부산 사람이 못 산다. 이건 아주 소극적인 얘기고 우주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야. 우주적으로 생각.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게 되면은 인간은 오래 못 살아. 죽는다. 만물유원인데 만물도 적당하게 자라. 씨앗을 뿌려놓고 벽실을 뿌려놓고 물도 적당하게 주고 또 비료도 적당하게 주고 김도 적당하게 그때그때 매야 이게 가을에 결실을 맺는데 비료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려. 키가 안 자란다고 비료를 왕창 줘버리면 키는 멀쑥하게 큰데 바람 한 번만 불면 넘어져 버려. 이 중도의 법칙이다. 별게 아니야. 만물이 육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김도 메어주고 조연을 가해야 만물이 자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자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군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반중용이라 하다. 군자는 중용의 법칙을 쓸 수 있고 소인은 중용의 법칙을 쓸 수 없다 그랬어요. 또 군자는 그때에 맞춰서 일을 처리하는데 소인은 시도 때도 없어. 기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로서도 소인배의 역할을 하려면 시도 때도 없이 막 몰아세우고 대인의 군자의 역할을 하려면은 시중이라 그 적당하게 때를 맞춰서 질타할 땐 질타하고 칭찬할 땐 칭찬을 해줘야 된다. 중도의 법칙을 잘 쓰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큰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어느 날 자료를 불러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오라 그랬어요. 그 우물가에는 범이 한 마리 나타나 있어서 근데 공자는 알아요. 근데 자료는 모르고 물을 길러 갔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이제 범이 한 마리 있거든. 범을 격퇴시키지 않고서는 물을 길러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붙었다. 그리고 공자가 자로가 대단히 이 용기가 있는 사람인 줄 그때 이제 시험을 한 겁니다. 공자는 이미 한 거예요. 그래 붙어가지고 범의 꼬리를 탁 잡아 낚아채가지고 갖고 온 거야. 탁 갖고 와서는 자료는 큰 것 한 건 했다고 공자에게 얘기를 한 거라. 그래서 사람이 범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 건데 공자가 3가지 유형이 있다. 공자는 다 안 거요.
상사가 범을 잡을 때는 범의 대가리를 잡고, 응? 지혜가 축출한 사람이 범을 잡을 때는 범의 대가리를 잡고 머리를 잡고, 중사가 범을 잡을 때는 범의 귀를 잡고, 응? 보통 지혜인 사람. 하사가 범을 잡을 땐 범의 꼬리를 잡느니라. 그러니까는 형편없는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료가. 응? 자기는 범하고 싸워서 범을 격퇴시키고 범의 꼬리를 탁 낚아채웠다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형편없는 아주 그 어리석은 놈이다. 진짜 대단한 놈은 범을 잡되 범의 대가리를 딱 잡아온다 이게. 또 보통 사람은 범을 잡되 범의 귀를 탁 잡아오고, 형편없는 놈은, 이같이 형편없는 놈은 범의 꼬리를 탁 잡고 온다.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자료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도 아주 괘씸한 거야. 분명히 그 우물가에 범이 나와 있는 줄 알고는 자기를 범한테 물려 죽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섭섭한 거야. 그래서 지나다가 턱 받치는 돌멩이 하나를 탁 주워가지고 가슴 속에 품어서, 가슴 속에 품고는 다시 공자에 가서 물어봤어.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느니라. 그렇다면 상사가 사람을 죽일 때는 부세의 힘을 빌리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놈 죽여주십시오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임금한테 상소를 했잖아요. 글을 써서 올리는 거야. 저놈 죽여야 된다. 중사가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변설로 죽인다 이게. 요사 이제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를 사지요. 그 변호사는 그거 변제수를 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거 무서운 거예요. 무고히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져. 칼로서 찌개서 죽이는 게 아니야. 총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사가 사람을 죽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사가 사람을 죽일 때는 돌멩이로 사람의 머리를 치지. 그렇단 말이야. 다 돌통이 다 나버린 거야. 그때 그냥 아이고 마 그냥 살려주소 이래 된. 응?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총칼로 죽이는 거지. 응? 제대로 된 사람은 총칼 하나 잡지 않고, 칼이라고 하는 얘기 하나 하지 않고 붓을 가지고 촥 써가지고 주면은 저놈 능지 처참하거라. 직접 죽이지 않는 거야. 근데 불교에서는 가장 무섭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죽이는 거라고 그럽니까? 마음으로 죽이는 겁니다.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게 하거나 마음으로 죽이는 거, 다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 불살생계,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계율을 그런 거예요. 직접 죽이는 거, 자기 손으로 사람을 시켜서 죽이게 하는 거, 청부살인하는 것 말이야. 청부살인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줘야 하는 게 아니야. 거기도 직급에 따라서 돈이 결정이 돼요. 아주 좀 괜찮은 사람 죽이면 그 돈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500만 원만 줘도 그냥 죽여주는 거라. 뭐 개목숨보다 뭐 괜찮다. 얼마 전에 기장에서 그 살인 사건 난 거 보면은 그래. 돈 얼마 주지도 않았어요. 죽이는 거 그냥 봤어. 청부살인하는 거 시켜놓고 보고 있은 거예요. 남을 시켜서 죽이게 하는 게 그게 청부살인.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무서운 거 마음속으로 죽이는 거예요. 공자는 자루에게 상사가 사람을 죽일 때는 부세의 힘을 빌리고 중사가 사람을 죽일 때는 변호사 같은 그런 거 변설로서 죽이고 하사가 형편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 돌멩이로 사람을 쳐서 죽인다. 그러니까 자로가 하루아침에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건 지혜입니다. 결국 지혜인은 용감하되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 말이요. 어떻게 뭐
범하고 싸워서 이긴 것 가지고 용감하고 지혜가 있다 할 수 있겠나 이 말. 그건 아니고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 합장하세요. 마등천리 편이요 일시 준이로다 나 도한악지 불토닥하고 영월소체 무탐방이로다 나 마득천리편이요 말은 천리가는 채칙을 얻었고 eng실일지춘이라 꾀꼬리는 봄날을 즐길 나무 가지 하나를 이루다. 도한악지 불토닥하고 복숭아꽃은 땅에 탁 떨어졌지만 토닥 소리가 안 나요. 꽃잎이 땅에 떨어져도 소리가 안 나요. 영월수침무 탐방이라 토닥 이건 소리고 이거 탐방 물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돼? 탐방 소리 나죠? 영월 허공에 떠 있는 그 다른 연못에 탁 잠겼지만은 탐방 소리 난 적이 없이 딱 연못에 비치단 말이에요. 달이 떨어질 리가 없지만은 시니까. 이 시의 내용은 매월당 김시섭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매월당 김시섭이가 중국 사신과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마득천리편이요 한 것은 중국 사신이 한 말이고 eng실일지춘이라 한 건 이것은 김시섭이가 한 소리고 도한악지 불토닥하고 복숭아꽃은 땅에 떨어졌지만은 토닥 소리가 안 나고 요건 사신이 한 소리고 영월수침무 탐방이라 달 그림자는 연못에 잠겼지만은 탐방하고 소리가 안 나다. 이게 김시섭이만. 김시섭이가 7살 때 사신을 상대해서 대꾸를 지은 거단 말이야. 이게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뒤가 다 맞아야 됩니다. 영어도 문법이 있듯이 한문도 문법이 있고 또 시를 짓는 데는 아주 까다롭다고. 이게 다 맞아요. 토닥 하니까 탐방 이게 맞거든. 꽃 하니까 달 맞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가 돼야 되는데. 매월당 김시섭이가 7살 때 아버지가 조정해서 이제 벼슬자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중국의 사신들이 우리나라 오면 행포가 굉장히 심한 거라. 그래서 갑자기 중국에서 사신이 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을 한 거야. 관례로 와서 무슨 터집을 잡고 우리가 중국의 속국 아닌 속국 생활을 참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소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짓밟아. 횡포가 심해.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뇌물로 다 바치고,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들 시섭이가 보고는 아버님 뭘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너는 알 것 없네. 글이나 읽게.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고민을 하시니까 저도 걱정이 되옵니다. 그러거든. 너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래도. 그래도 한참 있다가 또 아버님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제가 그 사신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네가 무슨 죄지로? 저를 한번 믿고 이제 맡겨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재주 저런 재주도 없으니까 조정에 가서 임금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뭐 임금도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오기 전에 돌려보내겠다는데 뭐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제 압록강에 가서 딱 기다린 배를 타고 오는데, 그리고 이 압록강 나루에는 이미 조정에서 보낸 그 말이 있고 마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니까 왔어. 사신이 탁 내리더니 이미 대기되어 있는 말을 탁 타는 거야. 말을 타니까 마부가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탁 꺾어서 이랴 할 거 아니에요. 그 찰나에 타고 있던 사신이 탁 타고 이랴 할 건데, 사신이 마덕천리편이요.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탁 꺾으니까 마부가 이 말이, 내가 탄 이 말이 천리를 갈 채찍을 얻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야 하면은 당장 이제 한양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숲속에서 기다렸던 김시섭이가 앵실일지춘이라 봄날의 꾀꼬리는 즐겁게 재밌게 쉬어야 될 나뭇가지 하나를 잃었다 이랬단 말이야. 응? 그 버드나무 가지에도 앉아서 재미를 느낄 건데 하나 꺾어버렸으니까 놀아야 될 나뭇가지 하나가 없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신이 놀래버린 거야. 응? 보니까 꼬마가 하나 있거든. 너 어디 사는 누구냐? 근처에 사는 누구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누구고 날아갔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은 네가 글을 좀 하는 모양인데 나하고 한번 대꾸로서 시를 지어보자. 저 글을 배운 거 없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도화 낙지 불토다가 사신이 딱 복숭아 꽃한 땅에 떨어져도 토닥 소리가 안 난다 이게. 그러니까 김시섭에게 탁 눈을 지그시 7살 먹는 게 생각해 보세요. 신동도 그런 신동이 있나? 7살 먹는 게. 응? 4살 먹는 게 뭐 자기 이름만 써도 아이고 그냥 부모는 좋아가지고 이놈이 먹어서 대통령이나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민교육 헌장만 외워봐. 이놈은 대통령이 다 된 거라. 그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이거는 보통이 아니란 말이야. 7살 먹은 게. 응? 그러니까 영월 수침 못한방이라. 응? 딸 그림자는 연못에 탁 떨어졌지만은 탐방하고 소리 난 적이 없다. 막 경상도 사투리 기절 초풍을 해본 게 사신이. 아이고 뭐 망신만 똑똑히 당하고는 막 바로 가버렸어. 그 일화가지고 김시섭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시섭의 지혜는 그래서 아주 축출했습니다. 7살 먹은 것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 가회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가회한 적이 있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응?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냔 말이야. 많이 아는 것하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지혜는 버림으로써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버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버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미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글만 안방에서 읽고 있다가 하루날은 자기 논에를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논이 이제 구멍이 조그마한 게 뚫려가지고
물이 쫄쫄쫄쫄쫄쫄 새거든. 그래 여름날에 물이 다 새버리면 논이 말라서 가을에 결실을 맺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흙을 가지고 막아봐도 막히지. 막으면 툭 터지고 막히면 툭 터지고 안 되니까 이제 선비가 집에 와서 무슨 보고는 아이 우리 논에 논두렁에 물 조그마한 물구멍이 하나 났는데 자꾸 그냥 커진다고. 아무리 내가 막아봐도 안 된다고. 아이 그러시냐고. 어르신네 같이 가보자고. 그래 모시고 갔다. 그러니까 정말로 쫄쫄쫄쫄쫄쫄 새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어디를 막았습니까? 물어보면 일로 막았지. 그렇게 막는 것이 아닙니다. 흙뭉치를 하나 탁 만들더니 안에다 갖다가 턱 막아보거든. 그럼 그냥 멈춘단 말이야. 그러고는 이 머슴이 이것을 문자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방기원하라. 그러거든. 그 근원을 막아라. 그 근원을 막으란 말이에요. 그 선비는 맨날 공자 맹작을 하다가 응? 기로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발이 개중절을 위리지 하라. 응? 그렇게만 하다가 뭐 안아. 바깥에서 계속 막은 거예요. 바깥에서. 응? 논두렁 바깥에서 계속 막으니까 물이 계속 새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머슴은 안에다가 탁 막아버린다. 이걸 문자로 한번 해보십시오. 방기원하라. 그건 맞네요, 맞기는. 근원을 그러면 막으셔야죠, 막아요. 선비가 그 글을 많이 배웠다 한들 지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머슴한테 못 당하는 거야. 머슴이 무슨 글을 배웠나? 글을 안 배워도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은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엄청난 돈 주고 가외시켜봐야 지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사리에 미하지 아니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삶의 부피는 결정되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돈하고도 관계가 없고 권력하고도 관계가 없고 많이 아는 것하고 절대 관계가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중도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지혜인의 삶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초기도를 계기로 해서 정말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가난하되 권력이 없어되 당당하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